자, 이번 영상에서는 입체 이성질체의 물리적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거울상 이성질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첫 번째는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다시피 펜테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왼쪽부터 보시면은 3번 탄소에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보시면은 2번 탄소 위치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전형적인 구조 이성질체이죠. 분자식은 같고 구조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 내에 배열된 기들의 위치가 서로 다른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고, 얘네들의 특징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도 다르고 화학적 특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으로 얘네들이 섞여 있다고 해도 완전히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입체 이성질체는 구조식도 같고 분자식도 같고 단 배열만 다른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는 크게 두 가지로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비쳐 있는 거울상과 본인이 서로 포개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했고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이성질체 안에서 배열이 한쪽 배열만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체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광학 활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물리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입체 이성질체 안에서도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같은 입체 이성질체가 있다고 해도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물리적 성질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은 거울상 이성질체, 그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섞여 있으면 끓는 점, 녹는 점 등으로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울상 입체 이성질체는 어떻게 됩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컴파운드들이 있는데요. 왼쪽은 2R, 3R 배열이고요. 오른쪽 녀석은 2S, 3S 배열입니다. 두 개는 전형적인 거울상 이성질체죠. 서로 거울상이 포개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얘를 A로 두고 얘를 B라고 뒀을 때 A와 B의 녹는 점은 서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끓는 점도 A와 B가 서로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50대 50으로 섞여 있을 때, 50% 50%로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해낼 수 없다. 이게 바로 레시믹 컴파운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울상 이성질체는 물리적 성질이 웬만하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하나만 다르냐면 광학 회전, 즉 광학 활성만이 좀 다릅니다. 서로 활성을 띠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낼까요? 그렇죠. 광학 활성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배열을 갖는 거울상 이성질체인지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죠? 그 방법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거울상 이성질체는 광학 활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물리적 성질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광학 활성만 서로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학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광은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활성을 띠는 것만 성질이 달라요. 자, 그것만 서로 정반대로 성질이 다르고 나머지 물리적 성질은 전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빛에 대해서 활성이 다 다르냐? 그건 아니고요. 평면 평광에 대해서만 활성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평면 평광이라는 건 어떤 거냐?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한쪽 방향의 빛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형, 3차원이 아닌 평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평광에 대해서만 활성도가 다르다. 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편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빛이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평면 평광을 말씀드리면 빛의 진행 방향에 수직인 평면의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를 가지고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평면 평광이랍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편광체라고 하는 특수한 장치를 써요. 밑에 편광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치 채처럼 생겼습니다. 채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쓰는 채처럼 생겼는데 보통 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만은 이 편광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말 그대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사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그 빛을 내는 광원이 빛을 전부 다 이렇게 발산을 하잖아요. 360도로 다 발산을 하는 데 비해서 이 편광체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편광체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은 이 빛이 수직으로만 위아래로만 이렇게 전자기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나갔을 때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만이 이 평면 편광에 반응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학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광학, 특별한 편광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 화합물이 바로 카이랄 컴파운드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광체를 다 설치한 장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편광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면 편광이 유기화합물이 들어있는 시료관을 지나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편광체하고 광원하고 이 통이 있어요. 이 통 안으로 이렇게 빛이 통과하게끔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카이럴 컴파운드를 넣어 놓는 거죠. 이런 장치를 가지고 우리는 편광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편광계를 지나왔을 때 비카이랄 컴파운드는 전혀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반면에 카이랄 컴파운드는 반응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빛을 회전을 시켜요. 빛을 회전시킨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A라는 카이럴 컴파운드, B라는 카이럴 컴파운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 B. 자, 그러면 A는 B의 거울상 이성질체고 B는 A의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서로가 이성질체 방향, 배열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이럴 때 평면 편광이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면 A는 만약에 빛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B는 왼쪽으로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평면 편광에서 그 활성을 보이는 것은 카이랄 컴파운드만 그렇게 활성을 띈다고 했었습니다.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면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떤 것인지, 자, 비카이랄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평면 편광에 전혀 활성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서 빛을 쐈을 때 편광체를 지나가지고 빛이 여기 들어와요. 그러면 빛이 오로지 아래 위 수직 방향으로만 진동을 하는데, 여기에 비카이럴 컴파운드를 이렇게 뒀을 때는 그냥 이 빛이 비카이럴 컴파운드를 쭉 통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굴절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활성이 없다고 하고, 여기 빛의 휘는 각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활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카이럴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입체 발생 중심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활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가 변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빛이 이렇게 쏴요. 편광체를 지나가지고 이 안에 거울상 이성질체 A와 B를 놔뒀습니다. 자, 만약에 A를 놔뒀다. 그러면 이게 A가 빛에 활성을 띱니다. 말 그대로 빛하고 빛에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러면 빛이 휘게 되겠죠. 그 휘는 방향이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이 이제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똑같이 이런 채처럼 생긴 걸 가지고 사용을 해요. 이 채가 여기서 똑같이 180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그냥 쭉 지나오지 않기 때문에 굴절률이 생기죠. 그냥 수직으로만 보면 안 보입니다. 이걸 왼쪽으로도 돌려보고 오른쪽으로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왼쪽으로 관찰이 되면 이건 우리가 반시계 방향 회전이라고 하고, 이 비카이랄 컴파운드는 좌회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레버로레터리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L 또는 네거티브로 표시를 합니다. 주로 네거티브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카이럴 컴파운드가 지나오는데 빛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됐다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되면 이거는 시계방향 회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회전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D 또는 플러스, 그러니까 파지티브로 표시를 합니다. 주로 파지티브로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중에 어떤 약이 있는데 거기에 D하고 뭐뭐뭐, L하고 뭐뭐뭐, 또는 플러스하고 뭐뭐뭐, 마이너스하고 뭐뭐뭐 나오면 얘는 카이랄 성질을 띤 시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편광의 활성을 띠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활성을 띨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때 나오는 각도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측정 광회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측정 광회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회전도.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시하느냐? 알파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카이랄 컴파운드가 편광을 맞았을 때 편광을 어느 쪽으로 회전시키는지, 그때 회전시킬 때 나타나는 각도입니다. 각도를 가지고 이 각도가 왼쪽으로 굽어 있으면은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자회전성이라고 얘기하고 L 또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 시계 방향 즉 우회전성으로 이렇게 굽어 있다, 조리개를 우측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D 또는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거울상 이성질체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면 편광을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라고 하는 두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다. 만약에 A가 플러스 5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야 보인다. 그러면 얘의 거울상 이성질체인 B는 정확히 반대인 왼쪽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5도에서 관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RS 배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하고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R 컴파운드가 포지티브 알파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R이 네거티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어떤 거다? 만약에 R 배열의 컴파운드가 거울상 이성질체가 플러스로 관찰이 되었다. 그러면 똑같은 화합물인 그 S 배열의 컴파운드는 뭘로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네거티브로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지, 모든 R은 플러스고 모든 S는 마이너스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RS 배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어떤 S 배열의 컴파운드가 플러스로 관찰이 되었다. 근데 그거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그럼 뭘로 관찰이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관찰이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그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편광에 대해서 활성도가 정반대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R 배열이 만약에 플러스로 관찰되면 S 배열은 마이너스로 관찰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근데 이제 레시믹 혼합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찰이 될까요? 레시믹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레시믹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거울상이 정확히 50%대 50%로 섞여 있는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R 배열, 특히 여기서 플러스로 관찰되는 녀석이 50%고 마이너스로 관찰되는 녀석이 50%인데 이 두 개가 정확히 이렇게 반반씩 섞여 가지고 혼합물을 이루고 있다. 얘의 광학 활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했던 대로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가 50이고 마이너스가 50이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관찰이 되지 않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비카이랄하고 똑같아요. 비카이랄은 그냥 편광이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시믹 혼합물이라는 것은 동일한 양의 두 거울상 이성질체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레시믹 혼합물은 광학 비활성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레시믹 혼합물은 평면 편광을 같은 정도로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알파가 만약에 뭐 5도가 나왔다. 근데 만약에 레시믹 컴파운드라면 마이너스 알파는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알파도 5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플러스 5도, 마이너스 5도 이렇게 돌리면 서로 상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서로 같죠. 하지만 광학 활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리를 해낼 수 있는데, 가장 괴로운 건 뭐겠어요? 레시믹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레시믹 A와 B가 비거울상 이성질체가 50대 50으로 섞여 있으면 얘는 녹는 점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학 하전은 없기 때문에 얘는 분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고유광해전도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측정광해전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측정광해전도라고 하는 것은 알파 값이죠. 회전도. 알파라고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카이랄 그 분자가 그 편광을 맞았을 때 휘는 각도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료가 전부 다 농도도 다르고, 그렇죠? 그 편광체 안에 들어갔을 때, 편광계 안에 들어갔을 때 농도도 다르고 실험 조건이 달라버리면 광해전도, 측정 광해전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학 회전 값을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절대값 배열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이거는 실험값이 아니고 계산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광해전도 알파는 편광과 상호작용하는 카이랄 분자의 수, 즉 농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편광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 광원이 있습니다. 빛을 쫙 쏘면 여기가 편광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찰자가 여기 또 평광체를 딱 띄고 카이랄 분자들이 여기 있는데 빛이 딱 쏴지면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아래 위로 하면서 이럴 때 휘는 값이 여기 카이랄 분자를 어떨 때는 뭐 10g per ml로 넣고 어떤 때는 뭐 2g per ml로 넣어버리면 농도가 달라버리면 카이랄 분자의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달라지면 훨씬 더 많이 휠 수도 있고 숫자가 적어지면 훨씬 더 적게 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표준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을 표준화 시켜준 계산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고유 강해전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또 표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표준 조건은 어떤 거냐면 온도는 25도씨로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광원은 빛을 쏘는 광원은 소듐 램프를 사용을 하는데 소듐 NA가 들어있는 소듐 램프를 사용하는데 파장은 589 나노메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관의 길이는 보통 1데시미터고요. 1데시미터는 10cm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도는 g per ml로 사용합니다. 1g per 1ml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보통 이거하고 이거는 모든 실험실에서 픽스를 시켜 놓습니다. 이거 조건이 달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어디가 바뀌느냐? 가능하면 여기가 바뀝니다. 가능하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기가 농도가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얼마나 진하냐, 얇으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값을 측정한 알파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고유 강해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뒤에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또 부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광해전도를 구하는 공식은 요거와 같습니다. 고유광해전도 절대값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면 L 곱하기 C분의 알파, 이거는 측정 광해전도죠. 측정 광해전도고요. 그 다음에 L은 시료관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농도, 대부분 시료관의 길이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알파 값이 나올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교재에 나온 내용을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31. 자, 아미노산인 S알레닌은 구조식 아래에 표시된 물리적 특성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레닌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S알레닌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거 왜 S알레닌이냐? 여기가 1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여기가 S타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알레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고유 광해전도 값은 파지티브 8.5, 즉 우회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정반대인 R알레닌은 어떻게 될까요? R알레닌은 정확하게 반대는 마이너스 8.5의 광해전도 값을 가지겠죠. 알파 값을 가지겠죠. 그죠? 자, 얘의 멜팅 포인트는 297도씨입니다. 녹는 점이. 그러면 R타입도 어떻게 되겠어요? 297도겠죠. 자, 이걸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R알레닌의 녹는 점은 얼마인가? 자, 거울상 이성질체죠. R알레닌하고 S알레닌은. 자, 그러면 둘 다 거울상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녹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297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 문제. R알레닌과 S알레닌이 정확히 50대 50으로 섞인 레시믹 혼합물의 녹는 점은 S알레닌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같을 거냐 다를 거냐는 거예요. 다르죠. 레시믹 혼합물은 물리적 성질이 거울상 성질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C번 S알레닌의 이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한 R알레닌의 고유 광해주 온도는 정반대겠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8.5도가 나옵니다. 알파 값이 도입니다. 그 다음에 D는 R알레닌과 S알레닌의 레시믹 혼합물의 광해전도는 얼마인가? 레시믹 혼합물은 어떤다 했죠? 광해전도가 광학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로입니다. 그죠? 자, 지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 물질은 광학활성인가 광학 비활성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순수한 S알레닌 용액. 자, 이 거울상 이성질체 얘 하나밖에 없다고 보면 얘는 광학활성이 되겠죠? 활성을 띠고 있고요. 자, 우회전성이잖아요. 플러스 8.5.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알레닌과 S알레닌이 정확히 50대 50으로 섞인 레시믹 혼합물은 광학 활성을 갖지 않죠. 그래서 비활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75%의 S알레닌과 25%의 R알레닌이 들어있는 용액은 당연히 활성을 띠겠죠. 이거는 레시믹이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S타입이 75%, 그 다음에 R타입이 25%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S75하고 R25가 섞여갖고 100%의 혼합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 중에서 S가 75, R이 25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75 중에서 25%는 여기서 25%는 정확히 R의 25%와 어떻게 해요? 50대 50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50%는 뭐다? 레스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스믹. 즉 레스믹 혼합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S는 얼마만 남아요? 지금 75에서 25 빼니까 S타입은 실제로 50% 밖에 안 남습니다. 총화합물이 100% 있다면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화합물이 100% 혼합물이에요. S와 R의 혼합물이 지금 100%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S가 75%고요. 그 다음에 R이 지금 25%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S하고 R하고 섞인 라시믹 혼합물은 광활성을 띠지 않잖아. 그러면 얘의 이 중에서 25%가 나와서 얘의 25%가 나와서 정확하게 R의 25%가 반응을 해가지고 레시믹이 되는 겁니다. 그죠? 레시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 빼면은 50%는 S의 펌으로 광해전도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8.5%의 그 50%만큼 얘는 저 3번은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8.5%의 그 50%면은 파지티브 몇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8.5 나누기 5 하면 되죠. 곱하기 0.5 하면은 실제로 얘는 요 함으로 좀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섞여 있다면 얘의 측정 광해전도는 4.2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요. 자, 요게 요런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성을 띈다. 활성을 띠는데 과연 측정하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알파 값이 4.25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뒤에 우리가 이제 공식화된 것들도 있고 거기서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5.32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험실에서 분리한 천연물질이 10ml의 물에 1g 용해돼서 1데시미터 시료관에서 측정한 광학회전도가 플러스 10도입니다. 우회전성을 갖고 있죠. 이 함물의 고유 광해전도는 얼마인가? 고유 광해전도 절대값 알파를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L 곱하기 C분의 그다음에 원래 측정된 알파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표준 조건은 여기 1데시미터고요. 그 다음에 농도는 원래 g per ml입니다. 그리고 알파 값은 측정 알파 값이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지금 1데시미터는 똑같아요. 1데시미터고 그 다음에 농도가 이제 바뀌어준 거죠. 그래서 농도가 곱하기 하면은 1.0g per 10ml입니다. 10ml 되죠. 10ml 됩니다. 좀 편이 좀 안 좋아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 안에 알파 값이 지금 플러스 1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나타내면 0.1이죠. 0.1 데시미터 곱하기 g per ml입니다. g per ml 분의 10이에요. 플러스 10입니다. 저 계산해 주면은 그냥 이거는 100이 나오는 거죠. 100도가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100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이 공식은 굉장히 쉽고, 그러니까 고유 광해전도는 플러스 100도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원래 표준 조건으로 하면은 플러스 100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 10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값이 적게 나왔다는 거죠. 왜 적게 나왔습니까? 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표준 조건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죠? 원래 표준 조건은 1g per ml인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10ml 그 다음에 1g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1g per 10ml를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1로 돼버린 겁니다. 그쵸? 0.1g per ml이 된 거죠. 많이 묽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ml당 g을 써야 되는데 ml당 0.1g을 썼더니 그러니까 플러스 1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플러스 10도를 가지고 있는 녀석, 그죠? 얘가 지금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회전성을 가진 녀석이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90%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레시믹 혼합물이라는 겁니다. 레시믹. 이걸 여러분들이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울상 초과량하고 광학적 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상 초과량과 광학적 순도는 같은 의미 다른 표현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울상 초과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울상 초과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다시피 거울상 거울상 이성질체 A와 B가 섞여서 혼합물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쪽의 거울상이 다른 한쪽의 거울상보다 얼마나 더 과량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표기는 2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 한쪽 거울상이 다른 쪽 거울상보다 얼마나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고 하면 그냥 빼주면 됩니다. 더 큰 이성질체의 퍼센테이지에서 다른 한쪽의 이성질체를 빼주면 그게 얼마나 더 초과해서 그 혼합물을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의미를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를 갖다가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하고 B를 갖다가 세모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거울상 이성질체 A가 70%, 그 다음에 거울상 이성질체 B가 30%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A가 7개가 있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B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있으면 100%라고 치자. 그러면 7개 대 3개가 이루어서 10개를 이룬다. 그러면 이 중에서 광학활성을 띠려면 몇 개가 나타나겠습니까? A가.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세모하고 동그라미는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세모가 마이너스의 광학활성을 띠고, 얘가 플러스의 동그라미가 플러스의 광학활성을 띈다. 그러면 세모가 마이너스를 띌 때 그 동그라미는 플러스를 띠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띌 때 플러스를 띠면 서로 하나가 상쇄되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몇 개는 남습니까? 플러스 띄는 거는 4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는 A는 그 마이너스의 그 광학활성을 띠는 그 B에 비해서 몇 개가 더 초과해서 있는 겁니까? 40%가 더 초과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공식이 한쪽 이성질체의 퍼센테이지에서 다른 한쪽의 이성질체의 퍼센테이지를 빼는 거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녀석에서 작은 녀석의 퍼센테이지를 빼주면 그 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0%라는 것은 이게 A가 B보다 40%더 과량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보시면 또 중요한 거는 나머지 그러면 이 6개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합친 6개 얘네들 60%는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레시믹 혼합물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광학활성을 띠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플러스는 40%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순수 그 광학활성이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다. 그러면 이 혼합물의 광학활성은 순수 광학 그 거울상 이성질체가 플러스 10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 혼합물은 지금 70대 30으로 섞여 있는 혼합물의 광학 그 알파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플러스 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레시믹 혼합물은 결국은 30%의 A와 그 다음에 30% B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혼합물 내에 A의 총량은 70% 맞잖아요. 70%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그 표현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광학적 순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거울상 초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아까 그 측정 방해선들을 찍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5가 나왔어. 또 플러스 5가 나왔는데 원래 순수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일 광학 이성질체예요. 이게 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띈 녀석만 100%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100%로 잡을게요. 얘의 광학 활성을 띈 녀석이 이제 100%만 있다. 라고 했을 때 순수 거울상 이성질체의 그 광학 활성을 찍었더니 이 고유 광해전도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다. 원래 플러스 10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물을 찍어봤더니 플러스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이 플러스의 성질을 띈 녀석이 더 많기는 많은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야? 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순수한 거울상 이성질체의 알파분의 측정한 혼합물의 알파 값을 나눠주고 거기다가 100%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50%라는 얘기입니다. 50%가 더 초과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라는 거예요? 레시믹이에요. 그럼 나머지 50% 안에서 이게 뭐 플러스 5를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레시믹 50% 안에서 A가 25%,
B가 25%를 차지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A의 총량은 얼마입니까? A의 총량은 50% 플러스 25%가 되는 겁니다. 50 플러스 25가 돼서 75%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혼합물 안에는 A가 75% 들어있지만 광학 활성을 띠는 거는 몇 %밖에 안 된다고? 50%밖에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75% 안에서 25%는 나머지 B하고 거울상 이성질체 B하고 레스믹 혼합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5.33, 문제 5.3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5.33 보실게요. 다음의 거울상 이성질체 A와 B의 혼합물에 대한 거울상 초과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성질체 A와 B의 혼합물이 있어요. A와 B가 섞였는데 어떻게 섞였냐? A번 먼저 볼게요. A가 95%고요. B가 5%입니다. 섞여서 100%인데 자, 여기서 A의 그 초과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A가 더 초과로 있겠죠. 뭐 굉장히 공식은 간단합니다. 95% 마이너스 5% 하면은 A가 90% 더 초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뭡니까? 여기서 나머지 10%는 이 혼합물에서 레스믹입니다. 자, 이건 뭘 뜻해요? 레스믹 믹스처인데 얘는 광학 활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만이 광학 활성을 띠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문제 어떻게 내느냐? 예를 들어서 이 A와 B가 섞인 혼합물을 찍었던 찍으면 얼마가 나오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수한 거울상 이성질체를 찍었더니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혼합물에 대한 알파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90% 초과했으니까 A는 90%밖에 없잖아. 그러면 9 플러스 9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줄 거냐면 뭐 시험 문제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봅니다. 순수한 거울상 이성질체 A에 대한 고유 알파 값이 플러스 10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혼합물 A와 B에서 이렇게 섞여 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면 그때 알파 값은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의미를 통해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95% A가 섞여 있다고 해서 9.5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90이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풀 줄 알면 B번은 여러분들이 혼자 풀 줄 알 거라 생각하고 문제 5.3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거울상 초과량 값에 대해서 존재하는 각 거울상 이성질체의 퍼센트를 계산하시오. 자, 우리가 초과량을 알면 그 초과량에 포함된 거울상 이성질체의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이 A와 B가 섞인 거울상 이성질체 혼합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A와 B가 서로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얘를 A로 잡읍시다. A가 90% 초과했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10%는 레스믹이겠죠. 레스믹입니다. A와 B가 섞였다고 하면 레스믹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10% 안에 A는 또 어떻게 될까요? 5%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5%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혼합물 내에 A가 차지하는 총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5% 플러스 90%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95%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나머지 B와 C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렇게 이제 알파 값을 주어주고 이거의 알파 값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광학 순도를 가지고 우리가 거울상 초과량을 계산하는 문제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6을 보시면요. 예제 5.6을 보시면 광학 순도를 이용해 가지고 거울상 초과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얘의 고유광 회전도는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자회전을 가지는 광학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샘플을 갖다가 채취를 해서 고유광 회전도를 측정해 봤더니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콜레스테롤의 거울상 초과량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물질을 가지고 했더니 100% 한쪽 방향의
그런 그 거울상 이성질체를 측정해 봤더니 그 고유 광해전도가 32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되는데 찍어봤더니 16밖에 안 나. 마이너스 16밖에 안 나왔어요. 이때 순 물질에 비해서 그 거울상 초과량이 몇 %밖에 안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에.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광학 순도를 가지고 우리 하는 거는 광해전도를 줬다. 그러면 순수한 거울상, 즉 한쪽 방향의 거울상 이성질체의 그 알파 값, 고유 광해전도 값 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혼합물의 알파 값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 뭐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마이너스 32분의 마이너스 16 곱하기 100 하면 50%가 나온다는 건 뭐 금방 계산이 돼요. 근데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그 거울상 초과량이 50%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광학도의 그 고유 광 회전도 값이 50%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32의 절반은 그죠? 곱하기 2분의 1은 실제로 마이너스 16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어떤 이 얘기입니다. A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얘가 B타입의 얘는 뭐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쯤 회전 값을 가지고 있고 얘는 플러스 값을 회전을 가지고 있는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마이너스 값을 가진 애만 우리가 평광체로 찍어보면 마이너스 32도가 나와야 돼요. 회전 값이. 그런데 지금 이 혼합물을 찍어 봤더니 지금 마이너스 16도가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띄고 있기 때문에 A가 과량으로 들어있는 건 맞기는 맞는데 지금 몇 퍼센트 더 과량으로 들어있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공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5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실제로 A가 순수하지 않고 50%밖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쵸? 그러니까 더 초과한 게 50%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혼합물 내에 A는 몇 %라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50%는 레스믹이죠. 그죠? 그러면 실제 이 혼합물 내에 A의 총량은 A가 25, 25니까 실제로는 A는 75%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의 총량은 75%지만 광학 순도는 얼마밖에 안 나와? 50%밖에 안 나오지. 그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0%가 레스믹이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감안해서 공부하실 때 머리 좀 잘 굴려가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5.35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조미료 성분인 순수한 MSG의 고유 광해전도는 우회전성인 파지티브 24이다. 자, 문제가 1번에 A번에 고유 광해전도 값이 파지티브 10인 용액의 거울상 초과량을 계산하시오. 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MSG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G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이렇게 분자식은 생겼는데 이제 S타입이 있고 R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S타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MSG라고 하는 것은 모노소디움의 M과 S와 글루타메이트의 G를 합성해 가지고 MSG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의 아유팩 네임은 요거하고 같습니다. 이건 책에 안 나오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요 S타입의 순수한 S타입의 MSG의 고유 광해전도는 우회전성인 플러스 24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유 광해전도가 측정했더니 혼합물이겠죠. 플러스 10인 용액의 그 거울상 초과량을 계산하시오. 거울상 초과량을 우리가 광학 순도 값을 줬으면 그 순수한 거울상의 그 고유 회전값, 그죠? 24분의 측정한 그 혼합물의 그 알파 값을 대입해 보면 10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를 하면 약 41.666이 나와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42%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100%로 S타입이 100%로 존재할 때, 거울상 이성질체 S타입만 100% 존재했을 때는 2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편광, 그 광해전도 값이. 그런데 플러스 10이 나오는 게 과연 42%가 맞느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죠. 24 곱하기 0.41을 해보면 1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 초과량이, 그 42%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시면
MS 용액의 거울상 초과량이 80%일 때 이 용액의 알파를 구하시오. 자,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뭐 공식을 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공식을 대입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24분의 플러스 24분의 알파 곱하기 100%는 80%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값이 뭐 어떻게 나오면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고도 우리가 100% 순수 타입의 순수한 MSG의 광해 전도가 24라고 했어. 그러면 80%는 얼마야? 80%는 얼마겠어? 이거에 24 곱하기 0.8 하면은 19.2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19.2가 나와요. 19.2도가 나옵니다. 알파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구해보면 실제로 19.2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울상 초과량이 이제 80%다. 이거면은 순수한 거에 비해서 80%가 있다라는 거잖아. 나머지 20%는 뭐다? 나머지 20%는 레스믹이다. 그러면 이 안에 S타입은 실제로 이 혼합물 안에 이게 만약 80%로 치면 혼합물 안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레스믹 중에 10%는 A겠지. S타입이겠지. 그치? 그러면 80% 플러스 10% 하면 실제로는 S타입이 90% 들어있다는 거예요. 90% 안에서 광학 활성을 띠는 녀석은 80%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5.36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S타입의 랙틱 엑시드, 젖산입니다. 젖산. 고유 광해전도는 플러스 3.8이니까 우회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S타입은. 락틱 엑시드는 S타입의 경우에 우회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해전도가. 자, 이때 여기 앞에 빠진 게 순수예요. 그러니까 순수라는 얘기는 S타입의 락틱 엑시드가 100% 있을 때 고유 광해전도는 3.8을 간다는 거예요. 우회전성으로. 그때 락틱 엑시드 용액의 그 거울상 이상질체의 초과량이 60%라면 이 용액에 대한 알파 값은 얼마인가? 자, S타입이 만약에 S타입이 100%가 아니라 전체 혼합물에서 S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R타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60%를 초과했어. 그러면 얼마냐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광해전도가 원래 100%라면 3.8이잖아. 그럼 거기에 지금 60%밖에 안 되는 거니까 0.6을 해주면 그렇죠? 2.28이 나와요. 2.28 플러스 2.28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 타입은 어떻게 풀어도 됩니까? 원래 공식이 있죠. 이 2는 플러스 3.8분의 그렇죠? 플러스 3.8분의 알파 곱하기 100% 했더니 60%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 값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2.28이 나와. 똑같이 해도.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비핵에서 묻는 건 어떤 거냐? 이 용액은 좌회전성 이성질체와 우회전성 이성질체가 각각 얼마나 들어있느냐? 자, 좌회전성 이성질체는 지금 좌회전성 이성질체는 마이너스죠. 우회전성은 플러스입니다. 근데 플러스가 지금 몇 퍼센트 들어있어? 그치? 초과량이 플러스의 이성질체 초과량이 지금 이가 60%야. 그럼 나머지 40%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40%는 레스믹이죠. 레스믹입니다. 레스믹인데 이 안에서 20%는 플러스고 20%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회전성은 몇 퍼센트야? 20% 플러스 60% 하니까 80%가 되는 거죠. 자, 우회전성은 80%. 그러면 나머지 좌회전성은 나머지니까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회전성 80%, 좌회전성 20%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 산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체 이성질체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의 물리적 성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녹능점, 용해도, 그 다음에 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요.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서두에 거울상 이성질체는 우리가 광학 활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다고 얘기했는데, 입체 이성질체 안에서 거울상 이성질체만 그렇다고 얘기했고,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물리적 성질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물리적 분리법에 의해서 분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 5.12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컴파운드와 B 컴파운드, C 컴파운드 있다고 볼게요. A 컴파운드는 2R3R의 배열이고요. B 컴파운드는 2S3S의 배열입니다.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배열이니까 거울상 이성질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녹는 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어요. 이런 물리적 방법으로는 용해도도 같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C를 볼게요. C는 2S3R로 돼가지고 거울상도 아닐 뿐더러 AB와 그 다음에 그 하나씩만 입체 배열이 다릅니다. A와는 지금 어디가 다릅니까? 3R이 다른 거고요. A와는 지금 2S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B와는 지금은 3번 탄소의 입체 배열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C는 A와도 부분 입체, 그 다음에 B와도 부분 입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C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A, B와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 A, B, C 컴파운드가 지금 한 통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A와 B는 지금 거울상 이성질체야. C는 지금 부분 입체 이성질체야. 거울상이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용해도라든지 그 다음에 녹는 점이라든지 끓는 점을 이용하면은 얘만 따로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광학활성으로 분리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는 어떻다, 이렇게 왜 그런지 이해를 알아야 되고, 제가 뭐 분자식을 딱 주고 다음 중에서 끓는 점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 5.37 한번 보시겠습니다. 1,3 다이메틸 사이클로펜텐의 세 입체 이성질체의 물리적 성질을 비교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이 세 개의 ABC 컴파운드가, 아래 ABC 컴파운드가 전부 다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물리적 성질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의 관계다 그러면은 물리적 성질이 대부분 비슷하고 광학 활성에서만 차이를 나타낸다고 했고, 만약에 부분 이성질체의 관계다 그러면은 모든 물리적 성질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먼저 ABC 컴파운드의 입체 발생 중심을 찾아서 일단 RS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 컴파운드부터 보시면 여기에 그 번호를 일단 먼저 매겨볼게요. 이 화합물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쪽에 다 메틸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1번으로 매기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그럼 여기에 4번, 5번으로 될 거고요. 1번에 메틸, 3번에 메틸이 붙어 있는데, 자, 1번과 3번 탄소가 보니까 입체 그 발생 중심이에요. 그죠? 보니까. 왜냐면 1번 탄소에 보면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탄소에 보시면 수소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탄소와 3번 탄소는 각기 다른 4개의 그 원소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체 발생 중심인데요. 먼저 1번 탄소부터 RS 배열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1번 탄소 같으면은 튀어나온 메틸 같은 경우는 CH3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2차 탄소 CH2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여기는 C입니다. 3차 탄소입니다. 왜냐면 여기 메틸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위쪽으로 또 CH2랑 연결되어 있고 또 H가 있으니까 여기 3차 탄소예요. 2차 탄소, 3차 탄소 순으로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1번에서 5번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2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탄소에서 2번 탄소, 3번 탄소 갈 때는 2차 탄소에서 바로 3차 탄소로 갔죠. 이렇게. 근데 1번에서 5번, 4번을 갈 때는 2차 탄소에서 2차 탄소로 갔습니다. 어디가 우선순위가 높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 쪽이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그죠? 걔가 결국은 다른 그 원자량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선순위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틸이 3번이 되고 아까 그 수소는 당연히 4번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1번, 2번, 3번의 순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S배열이다 라고 반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S배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탄소의 그 입체 발생 중심을 놓고 한번 우리가 RS 배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4번이 되고요. 수소는 4번이 되고 이 메틸도 역시 3번이 되고요. 똑같은 이유로 그 다음에 여기가 역시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왼쪽 하나 플러스면 오른쪽은 당연히 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마치 R인 것처럼 보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H가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RS가 바뀐다고 그랬죠. 여기가 S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이거 화합물의 명명을 하게 되냐면
1s, 1번 탄소의 s죠. s별이고요. 3번 탄소는 또 역시 s배열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3번에 뭐가 붙어있나요? 메틸이 붙어있죠. 다이메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s, 3s 하고 난 다음에 대시하고 1, 3, 대시, 다이메틸 사이클로 펜테인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명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1s, 3s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입체 발생 중심은 이제 이거를 봤으면 나머지 입체 발생 중심이 어딘지는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1번 탄소를 여기 잡았죠. 여기에 입체 발생 중심, 그 다음에 3번 탄소의 입체 발생 중심을 똑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1번 탄소에는 H가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어디 됩니까? 아까 여기에 1번이었죠. 그 다음에 2번,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3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게 마치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S처럼 보이나 수소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R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여기가 역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이번에는 들어갔죠. 들어간 수소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순으로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여기는 R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R, 그 다음에 3R. 나머지는 옆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A번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이름은. 그래서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한번 보시면 C 컴파운드 보시면은 여기가 또 역시 입체 발생 중심 똑같아요.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수소가 이번에 또 들어가게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게끔 생략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면 여기 또 역시 수소가 여기도 들어가게 생략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역시 4번이 돼요. 자, 그러면 1번 탄소부터 한번 번호를 매겨보면 똑같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해서 수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반시계 방향 S가 됩니다. 그죠? 자, 오른쪽은 보면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래서 이것도 수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는 R. 그래서 여기는 명칭을 굳이 하자면 1S, 그 다음에 3R 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명칭이 똑같습니다. A번 컴파운드하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여기 부분이라고 했어요. 입체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A번 보시면 A와 B의 끓는 점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물리적 성질 A와 B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1S, 3S, 1R, 3R 정확히 반대죠. 이건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그죠? 거울상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A와 B는 끓는 점이 같다. 거울상 이성질체는 광학 활성만 다르잖아요. 끓는 점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A와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와 C는 어떤 관계예요? 1S, 3S하고 1S, 3R. 두 개 중에 하나만 다르죠. 부분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이거는 끓는 점이 다르다. A와 C는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B번. B번에 순수한 A, B, C의 다음과 같은 혼합 용액의 경우 광학 활성인가 광학 비활성인가 했습니다. 자, 순수 A는 거울상이기 때문에 얘는 광학 활성이죠. 그 다음에 순수 B도 광학 활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순수 C는 부분 입체이기 때문에 광학 비활성입니다. 이건 비활성. 이거 A와 B는 활성. 그 다음에 같은 양의 A와 B. 이건 뭡니까? 거울상 이성질체가 50대 50 있다. 이건 뭐라고 쓰죠? 레서믹이라고 했죠. 레서믹. 레서믹은 어떻게 됩니까? 광학 활성을 띱니까? 띄지 않습니다. 비광학 활성입니다. 비활성입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A와 C 했을 때 A는 활성을 띄죠. 활성입니다. 그런데 C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광학 활성을 띄지 않습니다. 이건 비활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물리적 반응을 통해서 A, B, C 컴파운드를 1대 1대 1 혼합물이 생성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리적 반응을 통해서 이게 뭐 만들어졌나 봐요. 어쨌든 이 혼합물에 증류하면 물리적 우리가 성질을 보는 거죠. 증류를 하면 끓이면 몇 가지 성분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보 같은 질문이죠.
A와 B는 거울상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A, B는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끓여가지고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C는 끓는 점이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증류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A와 B 한 성분이 나오고 C가 나오기 때문에 두 종류, 두 가지 성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떤 성분이 광학 활성이고 또 어떤 성분이 광학 비활성인가? 일단 C는 광학 비활성이죠. 그리고 A하고 B는 각각은 광학 활성이지만 A, B가 지금 1대1로 섞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비활성이 됩니다. A, B가 1대1로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모두 다 광학 비활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입체 발생 중심으로 RS 배열하는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울상 이성질체, 부분 입성질체 나누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제풀이, 그 다음에 골치 아픈 입체 이성질체를 막 구분하는 걸 떠나가지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에서 우리가 5장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 한번 해보시면 셀룰로즈, 그 다음에 스타치, 그러니까 녹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있었었죠. 그래서 녹말은 뭐 물에 분해되고 셀룰로즈는 분해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녹말을 섭취했을 때랑 셀룰로즈를 섭취했을 때 녹말은 우리 몸속에서 분해하는 효소가 있지만 셀룰로즈는 없다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녹말과 셀룰로즈의 차이는 입체 이성질체의 차이입니다. 수직, 수평 이런 입체 이성질체의 차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 뜻하느냐? 자, 그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자, 좀 말은 좀 어렵습니다. 자, 두 거울상 이성질체는 카이랄 또는 레시믹 혼합물이 아닌 시약과 반응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거울상 이성질체는 광학 활성이 아니면 다른 거는 전부 다 물질적 성질이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어떤 거냐? 또 다른 어떤 레시믹 혼합물이나 카이랄이 만나지 않는 이상은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인체기관하고 대부분의 생명체의 기관들은 카이랄이라는 소리예요. 즉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침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입체 배열만 우리 몸속의 효소들은 분해할 수 있고 또는 특정 입체 배열에 대해서는 분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지고 그죠?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약효가 나고 한쪽은 약효가 안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한쪽이 입체 이성질체가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버리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말이 어렵다면 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프록신이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학생 여러분들 생리통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리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타입의 입체 이성질체는 굉장히 좋은 소염제이지만, 유효한 소염제지만, R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간에 해로운 독이다. 즉, 간독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시면, 네프록신 타입이 S타입이 있고 R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염제 및 진통제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 하나는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간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네프록신은 잘 안 하다니까 엘리브라고 하는 이런 상표명으로 나옵니다. 이 약이. 잘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은 이제 RS 타입을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이게 왜 S 타입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분자식은 네프록신의 분자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 입체 발생 중심이 어디예요? 딱 봐도 여기죠. 여기 있는 이탄소가 4개 서로 닿은 원자단과 결합하고 있죠. 먼저 이게 S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H가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는 CH3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번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 탄소는 지금 여기에 산소랑 연결됐으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가 되겠고요. 3번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4번이 되고요. 자, 근데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돌려보면 마치 시계 방향에서 R처럼 보이나 뭐 때문에 여기 H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S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S 네프록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울상 이성질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 보면은 여기 역시 또 입체 발생 중심이 있죠. 그러면 1번은 어디가 되겠어요? 우선순위가 여기가 되고요. 2번은 여기가 되고 3번은 여기 메틸이 되고 4번은 또 수소 꼴찌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돌려보면 마치 반시계 방향이라서 S처럼 보이나 이게 또 H가 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초록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는 R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왼쪽 편은 S, 오른쪽 편은 R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가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지금 입체별만 다르죠. 입체별만 다릅니다. 근데 이 입체별 하나 다른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는 진통제로, 하나는 간암을 유발하는 간암 유발제로 작용이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입체별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입체 이성질체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물에 들어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약만 나왔는데 뒷부분에 보면 시간과 여러분들이 뭐 나는 약하고는 관련은 없으니까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약물 파트에서 보면은 의약품 분야죠. 그런 파트에서 우리 입체 이성질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접하는 음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품들에서도 보면은 우리 코가 뭐예요? 우리 입도 그렇고 우리 코도 전부 다 카이랄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어떤 걸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칼본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합물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커러웨이 씨앗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하잎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커러웨이 씨앗의 싸한 냄새가 나고요. 박하잎에는 우리가 허브향 비슷한 냄새가 나죠. 두 개의 냄새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커러웨이 씨앗에 들어있는 칼본이라고 하는 이 화합물은 S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박하잎에 들어있는 이 허브 타입의 냄새가 나는 것은 R타입이기 때문에 두 개의 화합물이 똑같습니다. 분자식도 똑같고 구조식도 똑같지만 입체별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냄새도 다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반응하는 것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후각의 면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분자의 냄새는 특정한 작용기의 존재보다는 분자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냐하면 우리 코 속에 신경 말단에 위치한 후각 수용체에서 두 화물이 유사한 방법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비슷한 냄새를 풍겨요. 하지만 커러웨이 씨앗은 그러니까 쌀쌀한 여러분들 벼에서 나는 특유의 그런 약간 구목나무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코에서 신경 말단 세포가 카이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화학적으로 한번 이게 왜 S타입과 R타입인지 한번 알아야 되겠죠. 먼저 여기서 보면 S타입의 칼본이 보면 입체 발생 중심이 어디겠습니다. 여기죠. 요 탄소입니다. 그죠? 여기가 4개 서로 다른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스타를 찍으면 1번은 어디가 되겠어요? 1번은 자 당연히 첫 번째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된 여기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 2차, 3차 여기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이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튀어나온 수소가 될 겁니다. 여기 수소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4번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마치 R처럼 보이나 수소가 여기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S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입체 발생 중심이 있고 똑같습니다. 여기 번호는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수소가 튀어나와 있죠. 역시 수소는 4번이 되고요. 여기 이번에는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이 됩니다. 자, 자꾸 제가 위쪽에다 2번을 그려놔 가지고요. 다시 치겠습니다.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여기 2번을 했는데 펜이 자꾸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번호를 어떻게 매깁니까? 여기서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돌아서 마치 S처럼 보이나 이번에도 역시 수소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R로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R이 되는지 우리가 화학적으로도 봤고요. 이 S냐 R이냐의 입체 이성질 특징 때문에 우리가 냄새를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 화합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더 중요한 거는 시험과에서 생리작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 아까 약만큼 부작용이 있지는 않겠지만 생리적 활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냄새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리적 작용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5.38 보시겠습니다. 자, 셀러리 키톤의 분자인데요. 셀러리 키톤의 두 거울상 이성질체는 서로 다른 냄새를 풍긴다. 자, R 거울상 이성질체는 셀러리 잎과 같은 풀냄새죠. 셀러리 뭐 다들 아시죠? 풀냄새가 나는 반면에 S 거울상 이성질체는 감초와 같은 냄새가 난다. 달달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각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리고 냄새를 지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요거 셀러리 키톤에 우리가 알팩 네임은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팩 네임은 RS 배열을 하기 전에 이렇게 왜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먼저 거울상 이성질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튀어놨다고 가정을 하고 이쪽을 튀어놨다고 하고 그러면 반대편에 여기는 들어간 수소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요. 여기서 요 탄소를 입체 발생 중심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1번 우선순위 1번은 어디입니까? 자, 여기 6번 탄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디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3번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돌고 있죠. 이건 R타입입니다. 그죠? R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와 이제 반대되게 거울상 이성질체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이제 튀어나온 걸로 하면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1번, 2번, 3번의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수소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R배열에서 S배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S타입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S거울상 이성질체는 감초. 그러면 얘가 감초 냄새가 나는 거고요. 얘가 셀러리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풀 네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R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붙이자면 5R, 좀 색깔 바꾸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5R 하고 그 다음에 3 methyl 5 profile cyclo hex 하고 2 in 하고 1 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이 R타입의 풀네임이에요. 그러면 S타입은 여기에 뭐 S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S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는 감초 냄새, 얘는 셀러리 냄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는 전부 다 카이랄 효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질문한 분이 계셨어요. 자, 교수님, 분자 내 입체 발생 중심이 2개 이상인 화합물을 입체 이성질체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입체 이성질체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꼭 우리 교재에 본 것처럼 209페이지와 211페이지에 나온 것 같이 분자를 돌려서 그려야 하나요?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은 아니요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까봐 분자를 돌려놓았던 거지 실제로 그러면 그냥 그리면 돼요. 자,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 다이클로로뷰테인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는 그 다음에 몇 쌍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느냐, 몇 쌍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느냐, 몇 개의 비카이랄 화합물을 가질 수 있느냐, 각 입체 이성질체를 명명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첫 번째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는 먼저 평면 구조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뷰테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개가 맞죠? 거기에 클로린이 붙어 있는 겁니다. 클로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번호를 매기면 얘가 뷰테인이 맞습니다. 그죠? 1, 2, 3, 4. 2번 탄소와 3번 탄소에 클로로가 2개 붙어 있는 2, 3 다이클로로뷰테인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체 발생 중심이 어디입니까? 2번 탄소하고 3번 탄소의 입체 발생 중심이 각각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입체 발생 중심이 2개니까, 그렇죠? 2개니까 이거는 2에 2승을 해갖고 총 몇 개를 가질 수 있느냐? 4개의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번 질문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몇 쌍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입체적으로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뷰텐을 똑같이 그려주고
클로린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배열을, 한쪽 배열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푸는 방법입니다. Cl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입체 발생 중심은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존재하죠. 먼저 왼편에 있는 2번 탄소에 있는 입체 발생 중심부터 RS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원이 도네요. 그죠? 그래서 2번 탄소는 R 배열입니다. 그럼 3번 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번, 2번, 3번입니다. 수소는 역시 들어갔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 되니까 3R입니다. 2R, 3R, 2, 3 다이클로로뷰테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A 컴파운드로 넣겠습니다. 얘를 A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거울상 이성 질체를 그려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 얘의 입체 배열을 보세요. 2R, 3R이죠. 서로 반대되는 입체 배열이 없습니다. 얘는 미소가 아닙니다. 반대되는 게 없으면 미소가 아니에요. 여기 대칭면을 딱 그려보고 이 대칭면 기점으로 대칭점이라도 되고 대칭면이라도 됩니다. 반대되는 배열이 있으면 걔는 미소 컴파운드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미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바로 그리면 돼요. 이대로 입체 배열만 바꿔서 쉽게 Cl 여기에 Cl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소가 여기에 수소가 튀어나와 있겠죠. 여기도 수소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번 탄소로부터 입체 배열을 놓으면 여기 1번, 2번, 3번 똑같습니다. 근데 수소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S로 바뀌죠. R이 S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3번 탄소 보시면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입니다. 역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지만 수소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3S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B라고 놓읍시다. B라고 여기를 놓을게요. B라고 놓으면 A와 B는 서로 정확히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그릴 수 있죠. 총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그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여기는 위에는 튀어나오게 그리고요. 아래는 들어가게 그려요. 그래서 마치 부분 입체 이성질체처럼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체 배열을 하시면 자,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똑같습니다. 그죠? 2번 탄소는 R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3번 탄소는 볼게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시계 방향 도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수소가 튀어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S입니다. 3S예요. 자, 근데 자 보시니까 여긴 대칭면이 존재해야 안 해요. 여기가 대칭면이라고 봐도 되고 여기를 대칭점으로 봐도 됩니다. 대칭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2번과 3번이 배열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반대입니다. 대칭점이나 대칭면을 가지고 있고 입체 배열이 서로 반대다. 얘는 미소 컴파운드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미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그렸느냐? 이거를 거울상을 그릴 때, 자,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울상 그릴 때, 거울상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대로 거울면처럼 그려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딱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여기가 들어간 Cl, 여기가 튀어나온 Cl이 되는 거죠. 이대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칭면을 잘 보세요. 자, 마치 이게 미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세요. 자, 정신 바짝 차려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대칭면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180도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얘가 이쪽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이쪽 부분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그러면 CL은 튀어나왔던 CL은 내려가고요. 들어갔던 CL은 튀어나오게 CL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게 얘하고 똑같죠. 그래서 두 개는 동일 화합물입니다. 이걸 C, D로 했을 때 C와 D는 동일입니다. 그러니까 C는 뭐예요? 미소입니다. 미소예요. 카이라를 가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몇 쌍의 거울 이성질체가 나오느냐? 이게 한 쌍의 거울상 이성질체가 나오는 거죠. 여기 A와 B 한 쌍이 나온 거고요. 몇 쌍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나오냐? A와 C가 부분 이성질체고 그 다음에 B와 C가 부분 이성질체입니다. 두 쌍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나오는 거고요. 몇 개의 비카이랄 화합물이 나오냐?
하나의 비카이랄이 나오는 거죠. 미소는 비카이랄이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입체 이성질체를 설명해라. 이건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이대로 붙여주면 되니까 A 같은 경우에는 2R, 3R, 그 다음에 dash 2, 3, di, 클로로, 뷰테인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A번을 붙일 줄 알면 나머지 B, C도 다 붙일 줄 아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재 209페이지, 211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 분자를 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돌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바로 놓고 풀으셔도 돼요. 이게 그리고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데, 왜냐면 여러분들 초보자니까 막 머릿속으로 굴리고 이렇게 돌리고 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더 숙달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2, 3 다이브로모 펜테인이라는 녀석이 있고, 아까 질문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는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조건 평면으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평면으로 먼저 이걸 먼저 그려봅니다. 펜테인이잖아요. 펜테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리죠. 그 다음에 2번, 3번에 2번과 3번에 뭐가 붙어 있어? 브로모가 붙어 있어. BRBR이 붙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입체 발생 중심이 2개가 나올 수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나올 수 있어. 그럼 얘도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는 몇 개야? 2개니까 입체 발생 중심이 2개니까 2에 2승 해가지고 총 4개의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쌍의 거울상 이성질체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먼저 그려주라 그랬죠. 이렇게. 책처럼 뒤집어서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여기 BR, 여기 BR. 가장 쉬운 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려 놓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번 탄소부터 우리가 배열을 한번 놔 볼게요. 입체 배열을.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탄소는 무슨 배열이다? R 배열이다. 왜 R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탄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이죠. 3번이죠. 수소는 들어갔으니까 역시 R 배열입니다. 2R, 3R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 2R, 3R이니까 이거는 그 미소 컴파운드가 전혀 될 수가 없죠.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칭면이 아예 없어요. 이 컴파운드는. 그죠? 반으로 자를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리면 이런 거는 뭐 그냥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 그냥 입체 배열만 바꿔주면 됩니다. BR. 여기도 배열만 바꿔주면 돼요. 자, 이거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 해드립니다. 지금 이건 해보면 2S, 3S가 나와요. 자, 그쵸?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자, 색깔도 제가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3S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나 더 바꿔서 입체 발생 중심을 한 군데만 바꾸는 겁니다. 바꿔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BR을 하고, 튀어나온 BR을 하고, 여기만 들어간 BR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도 여기가, 자, 하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해가지고는 2R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2번, 3번인데 지금 수소가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3S가 됩니다. 자, 이거를 맨 왼쪽부터 제가 이름을 A 컴파운드, B 컴파운드, C 컴파운드로 할게요. 자, C 컴파운드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대칭면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답해보세요. 대칭면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기를 반으로 놓고 잘랐을 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대칭하는 면이 없습니다. 여기는 메틸이 붙었고 여기는 에틸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참, 프로필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BR은 뭐 대칭이라고 하지만 이 분자 자체에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2R3S가 이렇게 반대로 놓여 있어도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기지 않는, 미소 컴파운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말이 좀 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려주면 돼요. 해주면은 여기다가 입체별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BR, 그 다음에 여기 BR. 자, 미소 컴파운드다 싶으면 그대로 거울상을, 쉬운 거울상 그걸 그려주면 되고, 미소 컴파운드 아니면은 이대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얘를 입체별을 시켜보면, 자, 여기서부터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해가지고 이게 R인 것 같지만 여기 수소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여기 수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3R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D라고 놓을게요. D라고 놓을게요. A와 B는 거울쌍이죠. C와 D는 거울쌍입니다. 자, A와 B는 거울쌍. 자, 2번을 풀면 몇 쌍의 거울쌍이 나오냐? C와 D는 거울쌍입니다. 총 2쌍의 거울쌍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몇 쌍의 부분 입체 이성 주체가 나오냐? A하고 C는 부분 입체 이성 주체죠. A하고 C. 그 다음에 A하고 D도, 그죠? A하고 D도 부분 입체 이성 주체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원리대로 하면 B하고 C, 그 다음에 B하고 D도 부분 입체 이성 주체입니다. 자, 그럼 총 몇 쌍이 나왔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네 쌍의 부분 입체 이성 주체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몇 개의 비카이랄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여기 비카이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카이랄은 없다. 각 입체 이성 주체를 명명해라. 뭐 이대로 해가지고 뒤에 얘네들한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5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대충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건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6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